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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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에 향상되고 있습니다. 난로에 향상되고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 왜 불렀냐면 조금씩 뻔뻔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나도 얼굴색이 안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동관 전 수석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막 시그널을 보냈었는데 통했나 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해운대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따끈따끈한데. 아니 답가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얼마나 애절하게 돌아와 그대 막 그러셨어요. 돌아와 그대 네, 그 돌아오신 내게 돌아와. 참 되겠습니다. 네. 자, 내부자 우리 하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내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이 특활비 폐지를 합의를 했는데 의장단이 쓸 5억 원 경비는 남겨두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아니 지금 저 국회 이상해요. 이게 국회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소속인데 정말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게 여야 원내대표가 다 모여가지고 특활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폐지 내용이 원내대표 거만 폐지하는 거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 다시 모여가지고 또 전면 폐지한다 해놓고 이제 상임위원장 것만 하고 의장 거는 또 남겨둔 거예요. 어떻게든 안 해보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딱 전면 폐지한다 했을 때 딱 대안을 내놓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우리 원내대표한테 아니 거기서 원내대표 것만 전면 폐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냐.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고 그냥 전면 폐지한다고 합의를 했다. 근데 이 국회가 어떤 게 있냐면은 4당, 5당 원내대표 다 모여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좀 작은 당 원내대표는 빼버리고요. 민주한국 둘이만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도 완전히 뿔나버렸지. 자기하고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가지고 국회 보이콧해 막 소리 지르고 이상했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뭐 지난주에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우리 하태경 의원을 이렇게 애타게 불러갖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약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외부자끼리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경위는 어떻게 됐든 이번에 그래도 이런저런 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왔다. 그래도 그만하면 그래도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를 혁명적으로 바꾼다든가 완전 폐지하다든가 이런 거에 원래 찬성 안 해요. 나는 점진적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라는 게 항상 그 후폭풍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보 샤워라고. 물 딱 틀으니까 찬물 나와? 저쪽으로 확 트니까 뜨거운 물 나와? 좀 기다려야 되거든. 숙성되도록. 제도라는 게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 저는 이게 사실은 폐지됐다고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로 다 폐지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게 은밀하게 벌이는 뭔가 공개할 수 없는 활동을 특수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래 법에서 규정한 거는 수사와 정보에 한정해서 그다음에 국익을 해서 꼭 필요한 활동에 증빙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게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겠다고 개선하겠다고 한다는 소리가 영수증을 첨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미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이고 왜 이걸 저렇게 포기를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인심도 쓰고 한편으로는 내 존재감도 좀 증명받고 뭐 이런 돈으로 써오던 돈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내가 어디 가서 생색내기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너덜너덜해졌고 더 이상 붙잡고 계실수록 좀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라면은 아니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업무 추진비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이 아니, 특활비라는 돼요. 게 돼요? 그래서 특수활동비의 역사 예. 국회에서 그걸 찾아보니까 재헌의회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93년도까지는 특활비가 없었어요. 다 판공비, 업무 추진비, 정보비가 있어요, 정보비. 근데 94년도에 특활비라는 항목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활비 폐지를 계속 세게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를 했죠. 사무총장 했던 분들한테 몇 분한테 특활비 비밀 활동이나 이런 그런 게 영수증 없는 돈이 필요합니까? 아예 필요 없대요. 사무총장이 다
그 예산 보잖아요. 현금을 주면 이게 유혹이 생긴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집에 와이파이가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부는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또 일부가 사적으로 사용된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적인 사용인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제 특수활동비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공적으로 사용된 것을 인정할 만한 항목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중이 얼마나 되고 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 부분이 투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한 게 제가 특활비 공개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를 할까? 우리 국회 예산인데 그 발의하기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안 왜 한다고. 사무처에서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공개를 안 하죠? 그게 예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지 법률상 뭐 않습니까?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개를 해야 된다 했는데 국회 사무처가 뭐 상고 거부하고. 이유서에서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하거든요. 공개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아마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장님은 지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길어야 2년, 임기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걸 공개하면은 예. 뭐 또 곤란해지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특활비 같은 거 없어지면 제일 불편한 분들이 국회 사무처 분들 아닐까요? 왜? 거기서 돈 받으니까. 당연히 특활비를 운영하는 몫이 크면 클수록 사무처가 편하고 굉장히 힘이 더 편해지죠. 좋죠. 왜냐하면 예. 예산이 정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냥 통으로 얼마. 영수증 처리 안 해도 그래서 되니까.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도요. 특활비가 어디 쓰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필요 없는데 특활비가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도요. 특활비가 어디 쓰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필요 없는데 특활비가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처에서 돈을 주는데 우리한테 줄 때는 출장에 쓰라고 주는 거지 이 안에 원래 예산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에서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태경 1구 특활비를 썼다더라. 보도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준 자료에. 그러니까 제가 간사거든요. 국방위원회. 간사인데 근데 간사 수당을 월 50만 원 주는데 추가로 이게 특활비 계정에서 나와요. 그렇지. 왜 이게 특활비 계정이냐고. 그제서야 아신 그치 거예요? 간사비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간사는 추가 일을 하니까 한 월 50만 원 정도는 뭐 좀 적네 사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래도 주니까 고맙네 그나마. 그랬는데 그게 또 특활비였다고 그래가지고 또 몇 달 전부터 또 반납하고. 앞서 의장님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도 다 내려놓으시고 시대가 바뀌었다. 이 의장님이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냥 2년간 뭉개고 갈지도 모르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렇다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달려온 허익범 특검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수사 종료 기한 열흘 앞두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결국 기각됐죠. 신청을 할 것이나 기각될 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스모킹 건이 없어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보통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브리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온 신문에 보도된 이런 혐의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결정적인 물증은 없다. 네. 단지 그 몇 가지 방증, 정황 증거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혐의가 지금 업무방해만 혐의로 달랑 있고 그나마 이제 정치자금법 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른바 물영장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이런 겁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는 그래도 범죄의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그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물증들이 제시돼야 되는데 두 번째 물증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이 범죄의 합리적인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 구성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시켜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계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직 내에서 위계관계라든지 아니면 돈을 줬대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연을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킹크랩 시연하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하고 그걸 알고 지시해서 시켰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단순히 이거를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면죄부를 받아서 지금 마치 뭐 정치적으로 뭐 날개를 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 이거는 끝까지 재판 결과도 봐야 하지만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스모킹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사였으면 영장을 발부했을 거예요. 일단 도주에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경남도지사를 해야 현직이니까. 되는데. 예. 현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에서 이제 저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한 부분이 판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증거는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있는데 물적인 증거는 대체로 다 이제 수집을 했을 것이다. 근데 판사는 물적 증거만 보지 않았나. 근데 뭘 놓쳤냐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에 그대로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면요. 이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을 또 회유하고 협박해서 증언을 번복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청와대 뭐 여러 가지 수석 비서관, 민정실이 다 자기랑 친해요.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백원우 비서관이 그 도 변호사를 만났잖아요. 드루킹의 최측근인. 그러면 김경수 이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기에 어떤 입막음이라든지 은폐 축소라든지 이런 거랑 연루돼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처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0%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판사가 되지 않고 국회의원 되신 게 참 잘된 일이다. 다들 이제 진술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그건 가짜뉴스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증이 없으니까 자꾸 진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은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하나만 지금 입증이 돼도 발부가 될 수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 대질까지 다 끝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뭐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USB까지 다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물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오간 흔적이 이제 가장 확실한 물증인데 이건 없습니다. 없는 걸로 확정. 그다음에 돈이 오간 걸로 보이는 정황 증거를 그간에 얘기하려고 많이 했어요. 김경수가 100만 원을 줬다. 거기다 플러스 피자를 사줬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피자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이에. 근데 100만 원도 줬다 안 줬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진술로서 흩어져버리고 있고요. 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요. 맨 처음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잘 검토해가지고 여기서 빠진 부분을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가가지고 물증을 확보한 다음에요. 그걸 놓고서 차례차례 사람들을 아래쪽부터 불러가지고 증거를 쌓아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김경수를 딱 조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로 갑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게요. 지금 백원우 송인배가 뒤로 빠졌어요. 이분은 먼저 진술을 받았어야 돼요. 순서대로 가려면은. 그다음에 애초에 노회찬 의원 정의당을 가지고 또 한참을 시간을 보냈어요. 이건 뭐냐면 수사 기록을 보니까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하고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런 것도 얘들 얘기 중에 있네 하면서 그쪽으로 막 갔거든요. 여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좀 면피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경남도지사 관사하고 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이거 나와? 정말로 보여주기식 이거 생뚱맞은 짓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안 맞으면 이거는 수사로 밝혀낸 게 없구나, 이게 안 맞구나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왜 경남도지사 관사를 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이랬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지방선거에 도와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다.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 범위에다가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김경수 쪽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김경수는 그때 당시에 경남지사를 나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또 김경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경남지사로 나올 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한 거였다. 이렇게 또 가면서 그 얘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은 애초에 이 사건을 어떤 순서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도 정하지 못했고 최초 이 사건 초반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해서 사건이 성립되고 소위 말해서 꼬린을 시킬 수 있는 사건 같으면 검찰이 그렇게 뒷짐지고 있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것이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치권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듯이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묵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대질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드루킹은 킹크랩을 시연을 했다. 김 지사는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정면 충돌을 했죠. 11월 9일이거든요. 그게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했다는 날인데 시연을 한 다음에 그게 좋은 상품이면, 그러니까 좋은 댓글 기계면
이 활용해 보려고 기사들을 계속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댓글 기계랑 관련이 없으면 그 뒤에 기사를 작업해달라는 기사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증이라는 게 지금 없는 상태고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드루킹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킹크랩 그 시연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지신문 과정에서 말을 바꿨어요. 아니다. 우리 단둘이 독대했다.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때 1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1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한 번에 10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매월 받은 걸로 하자라고 입을 맞춘 이게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증언 자체의 신빙성을 굉장히 탄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인 음심을 확실히 배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킹크랩을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했다고 하는 거는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도 일관된 진술이에요. 두 번째, 당시에 USB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날 아침에 이걸 완성했다. 그죠? 게다가 또 나중에 뭐 그 센다이 총영사직을 처음에는 직접 한 일이 없다 그랬다가 뭐 그런 것도 같다는 식으로 애매한 게 빠져나간 거는 그건 뭔가 보좌관에게 했다 하고 말을 바꾼 거죠. 예, 말을 바꾼 거니까 제가 보기엔 법률적 조언을 받고 이제 증언을 좀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 저 이수정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킹크랩 시연할 때 이 시연과 킹크랩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설명 자료에 댓글 조작은 불법성이 높음 이런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앞부분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킹크랩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킹크랩 그 관련해가지고 불법성 관련해가지고 또 그 드루킹의 진술이 엇갈려요. 왜냐하면 드루킹 말에 따르면은 김경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뭐라냐면 어쨌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데 질 책임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사실상 드루킹이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 잠깐 그 말은 김 지사가 킹크랩에서 들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인 드루킹이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얘기를 했더니 김경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드루킹 본인이 김 지사랑 서로 텔레그램이나 특히 또 아주 비밀스러운 그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주고 받은 것을 전부 다 캡처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 지사가 말한 것들이 처음에 말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이 죄를 안 진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고요.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세네 가지만 들어볼게요. 드루킹을 만난 시점도 대선 직전에 만났다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대선 직전이 아니라니까 2017년에 만난 것이 아니라 2016년에 만났고 드루킹을 만난 횟수도 뭐 몇 번 안 냈다고 해서 5번도 안 냈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15번 이상 만났어요. 그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 그냥 의례적인 지지자였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의례적인 지지자가 아니라 거의 사설 국정원이었다. 정보, 정책, 홍보 다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인으로서 실제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축소를 했거나 뭐 약간 또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5번도 아니고 한 그건 해석의 2-3번 차이죠.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인데 2-3번에서 4-5번 가면은 근데 약간 판단 차이가 예를 감의 들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만났는데 안 만났다라고 한다면 실제적 거짓말이지만 2-3번 하는데 20번까지 가면은 이건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정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김경수 지사가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가 있다, 반드시 뭔가가 있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평생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이 민주당에 다 있습니다. 거긴 절대적 가치가 민주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 유린한 사건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옹호해요. 김경수 죄 없다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해체해야 될 그런 행태입니다. 하 의원님께서 아까 김경수 지사의 싱크테크 역할을 넘어서서 사설 국정원 정도가 아니냐라고까지 의심을 하셨었잖아요. 공범이라고 하실 때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하고 교사범의 경우. 드루킹은 이런 댓글을 달거나 뭐 선거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김경수가 불러가지고 자리를 제안하고 돈을 주고 이익을 제시하면서 하라고 그랬으면은 교사범이 되는 것인데 그건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공동정범이냐? 공동정범이 되려면은 이제 법률용어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김경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시 및 의제 담당. 그다음에 드루킹은 실행하는 행동 총책.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조직원들이 행동대장과 행동대원으로 쭉 풀려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유기적인 기능적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의심하시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진술이 담겨 있는 물증조차도 확실하게 지금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쪽이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또 중심이 돼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드루킹 김동원 씨라는 분은 맨 처음에 박근혜 쪽에도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쪽에, 문재인 후보 쪽에 이렇게 됐었고, 그 뒤에는 또 자리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막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영업자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김경수가 만났다는 것만으로 한 몸으로 움직였고 드루킹을 국정원으로 활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확신하고 결백성을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인데 그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서 비난하다못해 지금은 거의 협박까지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책임 묻겠다. 집권 여당의 대표란 사람, 그다음에 원내대표란 사람까지 나서갖고 하는 그 용기, 저는 그 후화무치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대체 이게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김경수 지사는 이런 사안에 연루돼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선 것 자체로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출두하면서 꽃 뿌리는 코스프레 같은 거는 그거는 정말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죄송하다 하는 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책임 문제를 묻겠다고 떠나서. 민주당에서 한 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심각한 그게 발언이라고. 뭐냐면은 검사가 파견돼 있거든요. 특검에. 그 민주주의에 이 대한 검사한테 위협이에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적당히 해라. 안 그러면 니들 큰 코 다친다. 이건요. 아주 최악의 추론으로는 영장 판사한테까지 겁준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 선결 문제 전제오류라고. 예를 들어 저희를 비난하려면은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일단 입증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비난을 해야죠. 똑같은 얘기를 갖다 말바꾸기가 하찮은 말바꾸기가 똑같은 얘기를 갖다 그 충분히 누가 할수 있냐면 있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컨대 거짓말 중에 실체적인 거짓말이고 이 사람이 자기 변명을 하다 보면 조금 축소하거나 과장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단순한 지지자 중에 한 사람에서 자, 이렇게 긴밀한 잠깐만요. 관계였다는 거, 시그널까지 이용해서 서로 비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였다는 이런 말바꾸기가 확인됐는데도 김 지사는 사과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은 김 지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무 착한 우리 경수.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아니 진 보시는데 교수님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문자 같은 거 보내게 되면 계속 드루킹이 보냈는데 김경수 지사가 다 씹어요. 아니 서로 주고받고 한 게 그치?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나왔지만 대부분은 다 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드루킹은 자기가 선거 때 관리하는 굉장히 많은 그룹들 중에 원오브 댐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무슨 참모니 뭐 국정원이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자유인데 그 해석을 우리랑 공유가 안 되는 해석이거든요. 일이 점점 커지네요. 뭘 그렇게 막 너무 나가셔가지고 이거는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자꾸 키우고 비약을 시키기 시작하면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특검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는 별건 사건을 자꾸 들이밀고 면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불법은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한 것이고, 지금 특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검찰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기소를 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는 정말로 예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선수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나 택도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면피를 하려다가 보니까 자꾸 다른 데를 쑤시다가 지금 다른 문제만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고, 제가 보기에 연결점이 명확하지 않는 논리로 이게 자꾸 공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이시는 모습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별건 사건을 제가 바로 받으면은 이게 송은배 비서관이 200만 원인가 받은 게 있잖아요. 돈 받은 게 강금훈 회장 그 회사에서 웨딩 이사 명목으로 월 한 300만 원 2억을 받은 걸로. 총 2억 정도 받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드루킹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별건 수사라고 비난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기소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건 별건 수사라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지를 했다. 당연히 인지를 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를 가지고 별건 수사라고 비난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협박인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그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드루킹하고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 그렇게 넘길 얘기를 거거든요. 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도 전부 별건 수사예요. 처음 시발점은 전혀 다른 거였어. 또 MB도 댓글로 시작했어요. 국정원 댓글로 시작하다가 타겟은 다시 잡아넣겠다거든요.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잡아넣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봐야 돼요. 그죠? 어쨌건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근데 그걸 갖고 별건 수사다, 그다음에 뭐 정치 수사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금도에 어긋난다. 그렇게 팩트에 자신이 있으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내를 기대한다고 의연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초조하고 답답해서 화학적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초조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난 거고 사건과 관련돼서 인지한 사건을 수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난 드루킹하고 강금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가능한 아니, 시나리오다라는 게 그거를 상상이 안 돼. 조사해봐야 강금원인지 알잖아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강금원인지 판단이 되면 그건 특검에서 기소 안 하면 되는 그러면 거예요. 드루킹하고 홍준표는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것도 아니, 조사를 근데 해봐야 이 되나요? 부분에선 제가 아니 계좌에 300만 원씩 그러니까 들어와 쉽게 있는데 말하면 그렇게 가가지고 강금원 씨로 가게 되면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난 거고 이건 벌써 위법한 행위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 전에 또 불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또 다시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정호영 특검이라고 있었잖아요. BBK 특검. 그 양반 나중에 조사받았죠. 왜 조사받았어요? 그때 격리직원 조사해가지고 횡령 비자금 관리 여부에 대해서 다 인지해놓고 왜 덮었냐 이것 때문에 조사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정호영 특검이 조사해가지고 여기 횡령 혐의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었나요? 안 하고서 나중에 공방이 된 게 나는 그걸 나중에 해서 검찰에 넘겼다. 특검법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인 것 같아서 그게 원래 순서인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님께서 이렇게 따지면 다 별건 수사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층위가 다른 문제예요. 특검법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 얘기고요. 별건 수사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기소를 안 했는데 왜 이걸 별건 수사라고 규정하느냐. 기소하기 전에 하는 게 수사예요. 기소하기 전에. 기소할 기소하기 목적으로 전에 하는 수사가 별건 수사고요. 기소할 목적으로 검찰 특검이 이걸 기소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일단 없어요. 기소할 수사를 하고 결론이 나와야지 증거가 되면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아니 드루킹이랑 그거를 관련이 기소할 목적으로 하는 없는지 수사라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홍준표도 털어보고 하태경도 털어보고 그러나 다 털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나 여기서 매우 간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사실 자체를 특검에서 흘려갖고 먼저 알려진 게 아니에요. 송 비서관 쪽에서 먼저 얘기한 거라고 갔더니 그런 것만 물어보더라. 특검에서 공식 발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식 발표한 일이 없다고. 근데 그러니까 뭐 특검이 우리는 거꾸로 발표를 어떻게 해. 많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냐면 아 이거 특검 수사 물타기 하려고 거꾸로 언론 플레이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자기가 돈 받은 거를 더 얘기합니까? 물타기 하려고? 가서 물어보니까 애초에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해야 될 그 혐의는 물어보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더라.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강금원과 드루킹 사이의 관계, 송인배와 드루킹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려고 쳤다고 해봅시다. 그거는 송인배, 백원우, 드루킹, 김경수 이거는 맨 처음에 계좌 추적을 해야 될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좌는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열하루 남겨놓고 불러가지고 해놓고서 별건 수사가 아니다? 이건 면피용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틀렸다고.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자금들이 강금원을 통해서 송인배를 통해서 김경수한테 갔다거나 그 돈이 또 드루킹한테 갔다거나 이렇게 연결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걸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시기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법 범위하고도 안 그럼 맞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를 갖다 껴붙여 놓고서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관계없이 합니까? 이거 저 불법 정치자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이죠. 그거를 검찰에 넘겨가지고 송인배가 강금원의 회사에서 실제로 이사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를 수사해서 밝혀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정치자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얘기하실 일이 아니죠. 저간 정치권이 과도하게 재판이나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압력을 주는 그런 발언하는 거는 그거는
온당치 못한 저도 일이고 그 민주주의 발언- 원칙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라고. 저도 그 발언을 이렇게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지만 그 발언의 취지 자체는 동의해요. 4일만 지나면 허익범 특검팀이 60일간 수사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특검 연장 필요성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반면에 여당에서는 역대급 정치 특검이다, 편파 특검이다, 빈손 특검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2년차 첫 특검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잘했다 못했다 따질 여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가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건데 수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빈손이다, 뭐 니들 잘못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격이 아무리 훌륭한 특검이 왔어도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6, 70점은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영장 신청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기 노력한 부분 그건 평가해야 된다. 다만 수사 기법상 아니면 역량의 어떤 한계는 있었겠지만은 좀 더 특수통들이 보강이 돼서 제대로 수사했었다라면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았었을까. 그럼 앞으로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 좀 더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검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 경찰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주민 청장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이거는 밝혀야 되는 부분이지만 병력이 축소됐다는 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미 많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어쨌든 정치 경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증거랑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큰 성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특검 기간을 연장을 안 해주면 두고 이게 짐이 될 것이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죄도 안 되고 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연장해서 확실히 죄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오히려 그 가장 고도의 정치적 판단일 수 서는 있겠네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연장해줘라. 우리 뭐 아무런 뭐 잘못한 거 없다. 떳떳하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봐요.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일반적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씁니다. 근데 증거가 없을 때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어떤 사실관계를 과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팩트하고 증거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번엔 한 남자의 비방록이 그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바로 MB 재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마 이 주제는 이동관 수석님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뭐 괜찮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흥미로운 주제죠. 네. 주제인가요? 예. 자, 논란의 이팔성 비망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비망록에는 MB 일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배신감이 기록되어 있기도 했죠.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한 뒤, 그러니까 2007년 1월이죠. 그때부터 대통령 단선 직후인 2008년 4월까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19억 5천만 원 그리고 양복 1,23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입니다. 그게 네.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비망록을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청탁에 이제 산업은행장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네. 택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도 요구를 했다가 이제 매번 거절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MB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 또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 침 뱉고 싶다 등등등 적나라한 표현이 거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시점, 액수, 장소, 그다음에 그때 심정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2억 원의 뇌물죄가 달려있기 때문에 MB 측과 검찰 모두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비망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지 이 비망록의 진실 혹은 거짓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일단 MB 측에서는 이게 비망록이 이제 허위다. 쉽게 말하면 협박을 하기 위해서 사후에 한꺼번에 다 몰아쓴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몰아쓴 것인지 이걸 그들 말에 따르면 국가에서 감정을 할 수 있대요. 평상시에 일상적 필체와 뭐 몰았었을 때 크게 필체 뭐 그런 거를 감정을 과학적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그래서 내가 볼 걸까요? 때는 사실 이렇게 의뢰를 맡기면 국가에서 당연히 그런 건 감정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봐라 감정 불가하지 않느냐 증거 능력 없다 아마 이렇게 치기 위한 밑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적 감정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의 필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 것이지 언제 썼느냐 이런 부분들은 필적 감정보다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노트가 다시 만들어졌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법리적인 부분을 지적하자면 일단 이거를 증거로 하는 거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MB 측이.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진실이다 이렇게 동의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증거는 증거로서 재판부가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조금 꼬였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동의를 한 상황에서 요거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신빙성을 다투는 거거든요. 네. 그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나 현실적이나 다른 정황 증거들이나 다른 증거에 비춰봐서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 내에 써 있는 내용들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굉장히 허황된 얘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시점과 그다음에 이어져서 벌어지고 있는 정황들에 대해서 김희중 씨나 예. 또 이제 김백주 씨도 일부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점이나 상황이 들어맞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작성자인 이팔성 씨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진술을 하고 보강 진술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인 신문 없이 그냥 감정을 통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깨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283이라는 분은 MB 학교 후배죠. 고려대. 그렇죠. 그죠. 가까운 후배고 매우 굉장히 또 본인은 맞다고 하죠. MB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 그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할 때 그 지휘자 정명훈 씨가 했던 서울시향의 대표를 지내요. 예, 이팔성 그러니까 씨가. 굉장히 사실은 가까우니까 시켰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그 금융 포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그 혁혁한 기여를 했어요. 원래 은행 출신이긴 하죠. 그럼요. 예, 예. 쭉 한일은행 출신이고 우리은행 투자증권 그러니까 예. 증권이죠. 거기에 사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로 그 밑에까지 한 거죠. 그 이팔성 회장은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해서 크게 로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계열사 증권사 대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능력이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자의적 판단이고 사실은 문제가 없었는데 약간 이제 시기가 좀 늦춰진 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다 자기 기대는 원래 큰 거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이팔성 비방록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이상주 MB 사위잖아요. 이분이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팔성 씨가 뇌물 제공 내역을 쓴 메모를 꺼내들면서 잘 때도 주머니에 넣고 잔다. 돈 준 것을 다 적고 있다라고 두 차례 협박했다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협박을 당할 만한 문서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해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였냐면 임승태 금융위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게 계속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금융권에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대표적인 MB 측근이고 이른바 4대 천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인사는 일단 이 사람 인사가 끝나야 나머지가 인사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뭐라 했냐면 이팔성이 VIP 관심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일상적인 거는 인사적인 우리가 이런 무슨 문제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거나 뭐 똑같은 소리예요. 정말로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느냐. 지금 근데 이 돈이 본인의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거는 공판 과정에 다 드러났어요. 성동 조선이라는 곳에서 20억을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뭐 정확히 얼마가 전달됐는지는 몰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이 양반이 중요한 자리를 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오보 이팔성 내용으로? 회장한테 준 거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이미 했어요. 정확히 해석하면 당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받은 정치 자금을 이 양반은 배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갑자기 뇌물 자금으로 둔갑을 했으며 일단 이 양반이 이 비망록을 쓰게 된 과정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불순한 의도에서 쓰였다 하는 것이 그 감지되는 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닥치니까 명세가 적힌 쪽지를 집어삼키려고 그랬는데 심지어 수사관 손가락을 깨물어 상처까지 났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삼킬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게 그 바로 옆에 그거를 자세히 적은 7장짜리 파일이 있었어. 지금 우리가 비망록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41장으로 된 또 A4 용지 다른 서류가 있었고 그거를 백업하는 15건의 노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의문을 갖기에 좋게요. 그 메모를 삼키려 아니 했다는 이미 여기 것이 옆에 있는데 왜 그걸 삼키려고 하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압수수색을 당하기 일주일 전인가 출국을 하려다가 출국 금지를 당합니다. 모르고 나가려고 하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거는 그거보다 한 일주일 정도 뒤의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때 이게 뭔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인이라도 그렇게 구성을 했을 것 같아요.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신빙성을 흐트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엎어버리기는 어려워요. 나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걸 네. 얻겠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네. 자리를 원했느냐 안 원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자리에 갈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리를 원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원하는 부분을 본인이 능력 부족을 자인하고 돈으로 메꾸려고 했느냐 아니면은 원래도 갈 수 있었던 건데 돈을 따로 챙겨서 먹었으니까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배달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냐의 문제는 남는 것인데 하여튼 자리를 원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열망을 여러 가지로 얘기한 측면이 하나 있어서 이게 쉽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선 자금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정교한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자금은 가져와서 쓰인 바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성동조선과 이팔성 씨의 진술을 통해서 딱 들어맞아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팔성 씨가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증거로도 남겼고 지금 수석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제일 곤란한 부분이 이제 메모지 또 7장짜리 41장짜리 또 15건의 노트 이런 것들은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애초에 소위 백데이터가 있고 그걸 계속 추격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뭔가 이걸 가지고 정리해놓고 나름의 딜을 준비하거나 장래를 대비한 흔적이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근데 거죠.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네. 그 노트 있잖아요. 네. 15건짜리. 그게 정말 사초라고 얘기할 만한데 거기에는 이 지금 이 양반이 비방록에 쓴 내용이 절묘하게도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만 있어요. 네. 네. 없어 그 내용이. 네. 여기 있는 것을 추격한 거라면 뭐 2008년 1월부터 5월이라고 해도 뭐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지금 2008년 1월부터 5월이라는 시점이라는 게 절묘하게 이건 뇌물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혹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건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 하죠. 그냥 사초에 없어 그게. 성동조선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공적 자금 투여가 되잖아요. 그게 9조 6천억이거든요. 예.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20억을 썼을까? 이미 당시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어떤 식으로든 산업은행과의 관계를 그때는 맺어- 모험든 거죠. 그때는 그 우리가 지금 다 산업은행과의 알고 있는 얘기처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치 자금을 주려면 왜 이 사람을 통합니까? 자기들이 근데 직접 그-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 사람을 제공한 통해가지고 것과 관련해서 당시 우리 조선 경기가 갑자기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현대중공업이라고 유수한 곳들조차도 다 망해가는 과정이라 그때는 구조조정 자금 집어넣어서 살리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그런 연결고리로 만약에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됐다면 그게 얼마나 더 엄청난 일인데 지금 검찰이 그걸 못 밝혀냈겠어요. 그걸 이팔성을 그러니까 통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산업은행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아니, 어쨌거나 로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성동조선에서 자기들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는 돈을 갖다 하필 이팔성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이팔성은 사실 깜냥도 안 되는데도 산업은행장을 아니 계속 고집을 이팔성을 했다. 보고 준 거라니까. 산업은행이 되려고 아니,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팔성 씨를 보고 준 거라고. 그다음에 배달 사고가 왜냐? 났다라고 한다면 그거 금방 확인 안 그리고 되겠어요, 그거? 정치 자금에 말하자면 모금 창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성동조선이 좋았건 나빴건 간에 하여튼 이팔성 씨를 보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팔성 씨가 그 돈을 다 먹지는 않고 갖다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거기서는 시기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팔성 개인한테 그걸 줬을 때 당시에 MB가 대통령 됐고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해버리면 그건 반드시 드러날 일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성동조선을 먼저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팔성 씨가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팔성을 구속해놓고 자 당신이 나가려면 불어라 이게 이제 플리바게닝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 보이는 지점은 지금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항상 보면은 결정적인 물증은 위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두 번은 먹히는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할 말 없으면 극단적으로 이 전체를 부정하는 걸로 가는구나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서 진짜 전문가시니까 제가 그건 뭐 흔쾌히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그 불순한 의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니까 우리 이팔성 씨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높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죠. 대표적인 노후 대책으로 꼽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저도 역시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외부자들 중에 받고 계신 분은 아직 없죠. 거의 다 내고 계시죠. 저는 납부를 하는 줄 알고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하다 말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안 하는 상태더라고요. 중지. 네. 저는 보니까 내년부터 수급 자격이 이제 생겨요. 아, 그런가요? 수급 자격이 생긴다. 벌써 그렇게 되셨습니까? 저는 직장에서 내는 게 있고 와이프는 직장 생활 안 하니까 안 내는 건데 일부러 가입해가지고 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저도 사실은 이게 내냐 안 내냐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없어요. 저 오늘 알았어요. 이거 새로 알게 된 새로 사실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때 19대 제가 초선 때 국회의원들 이제 200만 원씩 그 국회의원 그만두면 받는다는 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적이 없애는 있어서 거죠. 그건 100만 원으로 줄었죠? 아니요,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일부 없어요. 그래서 난 자동적으로 뭐 다른 거라든지 이제 공무원이니까 정무직이지만 네. 공무원 연금에 가입돼 있겠지? 결론 아무 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좀 약간 휑하더라고요. 국민도 아니고 그만큼 벌 받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칼비도 없고. 뜻밖의 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한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잖아요.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들끓었잖아요 여론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와서 그러지 않는다. 개편안이 좀 나왔죠. 복지부 자문위에서 국민연금 이제 개편안 내용이 보면 두 가지 개편안을 냈는데 소득 대체율 인하를 45%로 유지한다는 얘기고 보험료율을 내년에 2%포인트 즉각 인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 인하를 현행 유지시키는 거 그리고 보험료율을 10년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시킨다. 또 68세로 상향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번 그 안에는 이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자 노령화가 된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정년 연장과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바로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열 받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는 거는 평균 수명이 뭐 한 예. 90 조금에서 100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짧고 굵게 밟다가 가늘고 길게 왜냐하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일단 피해보자 예. 국민들 분노를 피해보자는 건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진실이 이거다. 잘못은 사실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오래 살아서 그런 건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그럼 진짜 전부 다 국민 개개인이 자기를 속이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이 국민연금 관련된 논란을 보고 있는 진짜 국민들은 계속 헷갈리실 것들이 또 국민연금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연금은?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당신이 원하는 연금은? 물가 그 상승률만큼 반영이 돼서 그때 실정에 맞게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 요즘 100세 시대에 아닌가? 그래도 80 이상. 국가에서 해준다면 안심할 것 같아요. 이런 연금이 있다면 가입 의향은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국민연금은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이거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그 광고를 보게 됐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인상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금년에도 7,000원을 4월 달에 올렸다는데 그게 이제 1, 2월에 통계가 나오면 4월 달에 이제 그걸 반영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가지고 이게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는 늘 조정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이건 팩트일까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 에펙트가 아니냐면 이제 민간 그 보험과 다른 건 뭐냐면 민간 보험은 이를테면 내가 돈을 부면 내 이름으로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내 이름으로 적립되는 게 아니에요. IMF 같은 사태가 만약에 중간에 터져서 국민연금이 반토막 났어요. 그럼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럴 때 긴급하게 우리가 무슨 추경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지금 공무원연금 저거 하듯이 재정 투입을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바로 한다. 그거예요. 국가가 보장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가 보장한다로 법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아니 저는 이건 이런 괴담 수준에 그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도 전 그거는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법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불필요한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하는 거 백가방이에요. 국가에서 보증하겠다는 건 이미 그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그걸 또 다시 한번 명문화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것 자체를 앞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강제 가입이잖아. 강제 가입. 네.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지는 건데. 그게 잔재가 돼 있는 거고 그게 함축이 안 돼 있는 그렇다니까. 거예요. 법에 명문화돼 있는 규정은 것과 명문화된 거고 아닌 건 다른 거지. 이거 법에 명문화 시켜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급보증 명문화하면은 이게 특정 언론의 기사 제목은 그냥 바로 떠오르는데 뭐 국민연금 펑크를 세금으로 메꾸겠다고 이렇게 바로 나올 텐데 그거는 만약 좀 아닌 것 그런 기사 같아요. 나오면 그 나부터 비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광고 속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가가 보증하니 안전하다. 연금으로 노후 준비 끝이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 이게 수익률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2010년에는 10.37%, 2012년에 6.99%, 2017년에 7.26%. 그래서 이제 평균 6%를 유지하다가 금년 들어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확 떨어졌다. 이게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18%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선방한 그렇게 거죠.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대책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주식 상승률이고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거랑 연동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주식 시장이 하락 국면이라고 해서 100%그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원래 하락 장세에서도 돈을 번다고.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국민연금 같은 걸 운영하는데 하락 장세에서 돈을 버는 아니, 전문가도 돈을 있고요. 버는 거- 더 많은 전문가도 돈을 잃어요. 아니 그러나 이제 이를테면 아니,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니까 그 경기 변동에 맞춰서 해칭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우리 주식시장이 저 마이너스 1.1%인데 지금 뭐 그래도 0.몇% 수익 올린 건 상당히 선방하다는 왜 얘기가 안 되냐면 아니 그러니까 진 교수님 왜 얘기가 안 되냐면 경기 그러면 변동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말이죠. 우리 경기가 지난 10년 동안 심지어 우리 금융위기까지 겪은 나라예요. 그때는 그럼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 얘기대로 하면 마이너스 한 7, 8%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돈이나 금융 문제를 그러니까 같이 그런 얘기하면 문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컨대 당시에 주식시장에서 수익률하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것이 턱없이 낮거나라고 한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평균적이다 또는 평균을 상회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라고요. 평균을 얘기할 때는 그다음에 경기다라는 것 같다. 미국은 4%인데 왜 우리는 뭐 일정 시점에 6.9%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당시-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제가 그렇다는 얘기 좀 얘기지 할게요. 떨어지는 때 사고 올라갈 때 팔면 그거를 해칭하는 거지. 자, 그게 전문가고. 예컨대 대한민국 예컨대 국민연금의 설계를 갖다가 어떤 탁월한 CEO 정말 뛰어난 애널리스트 그래가지고 연수익 10% 올릴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문제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환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중요한 축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연금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걸 다 공유하고 있고 주식이 폭락할 때 연금도 같이 폭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안정적인 우량기업, 뭐 미국 국채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 기법이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고수익은 리스크가 있으면 고수익이 되는 거고 리스크가 줄으면 고수익이 안 되는 거고. 노 리스크 그렇죠. 미들 이익 정도 나오면 그거 된다고 당연한 생각하는 겁니다. 건데 이번에 이 청와대에서도 앞뜨거했던 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국민연금 개편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남북 관계는 뭐 그런 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경제 돈 벌고 관리하고 이런 거는 약간 젬병이 아니냐 못 믿겠다는 거지 신뢰가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거다. 관리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다. 실제로 보니까 올해 그 예년에 비해서 예.
국민연금 수익률이 1%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기금 관리 본부장 그 돈을 굴리는 책임자도 1년 6개월 공백이고. 이러니까 이 정권이 우리 국민연금 신경을 전혀 안 쓰네. 못 믿겠네 하는 여론이 저는 급속히 퍼졌다고 보는 거죠. 기금운용 본부장은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인 기능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할 때 논란이 엄청나 많았죠. 아무 전문성도 없는 정피아 더구나 국회의원 초선했던 분을 갖다 보내놓으니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정치적 타격을 줄 것인가. 이렇게 되게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과감한 안들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안들을 내놓고 다양하게 토론을 하고 이런 토론이가 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위축이 돼버려요. 이게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할 때 과감한 개혁을 못하고 사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온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 요율 정해진 게 벌써 20년 됐죠 아마? 아니 그러나 10년 됐나? 9%요? 아니 그러나 2007년. 그렇게 저는 상황 탓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금 60%였던 소득 대체 비율 40% 낮추는 그거 사실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유시민 장관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왜 못하냐고 지금. 자, 이 좋은 여건에 이런 거를 협치하자고 손 내밀고 했었어야지. 그런데 수석님 그러니까, 계시던 정부에서는 왜 안 했어요? 아 그때는 그것도 좀 알아야지 이게 이제 왜 안 하는 건지를 어드바이스가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기금 운용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왔어요. 600조 10%면 얼마입니까? 60조잖아요. 지금은 0.49%.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건 절박한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까지 요율을 올리고 내리고. 제도라는 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이제 정밀하게 설계를 하고 그걸 바꿔 나가야지 이제 개선의 물론이죠.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처음에 설계될 때는 보험료율 3%에 소득 대체율이 70%였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완전히 공갈빵이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일부 사람들만 전 하고 얘기인데,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그렇게 금방 고갈되게 설계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열악한 임금 체계를 요걸로 이제 메꿔준다는 어떤 정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공무원, 군인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연금 많이 받아 이런 생각이 또 괴리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해지고 민주적인 절차로 나아가려는 세상이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 있는 야당. 대표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한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고민해서 가졌는데 이 국민연금은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쨌든 이걸 잘 굴리는 정권이 있고 또 잘 못 굴리는 정권이 있잖아요. 그럼 온 국민이 피해를 받잖아요. 잘 못 굴리면 제 생각은 가입은 강제 가입, 의무 가입을 하되 운용은 경쟁을 붙이는 게 좋겠다. 쪼개서 한다. 쪼개서. 그다음에 국가 역할은 뭐냐? 돈을 걷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서 많이 내는 데가 있잖아요. 올해 뭐 한 1조 좀 쓰면 1,000억을 더 주는 거지. 운용할 수 있는 돈을. 정부에서요?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돈을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식은 강제 가입을 하지만 운용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죠. 국민들이 직접. 국민들이 운용회사는 난 여기를 들겠다. 그러면 이익 많이 내는데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운용사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내부의 비계덩어리를 쫙 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더 많은 그 고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 리스크는 막아낼 수 있다. 단 아까 망하는 운용사 여기 재보험 이 구조를 잘 짜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지 않느냐. 그 유시민 씨가 매일 술 마실 때마다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한이 됐나 봐, 이 얘기가. 왜냐하면 아니, 계속 난 속상했겠지. 매우 자기가 용기 개혁을 있는 했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뭐 최악의 개혁이었다고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이 돼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그렇게 해요.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소득 대체율도 더 높이 유지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내라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소득 대체율을 이걸 낮춘 낮추지 않으니까 거거든요. 사실상 시민단체 비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민단체가 올바른 비판한 거고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또 유시민 씨 입장이 맞죠. 왜냐?
아니 대한민국에서 올리자고 어떤 정치자도 올리자라고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 정치 집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여야가 이거 가지고 싸움질하거나 근데 이용해보거나 문제는 이러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래요. 되는 겁니다. 맞는데 정치 쟁점화 설득을 시키지 같이 말고. 해야죠. 쟁점화 시켜서는 안 되는데 정치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국민 개개인 특히 유권자 표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 쟁점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상론으로 뭐 아까 뭐 반정부적 언론이다 뭐 야당의 반대만 하는데 그러니까 산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산수예요. 그거야말로 협치가 발휘돼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좀 비판받을 게 이 정부가 국민연금 가지고 최근 1년 정도 뉴스 계속 나온 게 국민연금을 재벌 개혁, 그래. 그 수단으로 그런 말로 자꾸 쓰려고 하는 그게 바로 거란 말이에요. 스튜어드십이라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튜어드십, 언론에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러니까 재벌에 지분을 넣어서 그걸 지렛대로 재벌 구조 개혁을 하겠다. 족벌이 있는데 저 재벌이 앞으로 계속 잘 되고 돈을 잘 번다. 예를 들어 왕족 중에서도 막 두바이 같은 데는 왕족이 잘하잖아요. 그죠? 왕족 중에서도 형편없는 국가 운영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돈을 넣고 빼고를 판단하면 되지. 이미 돈이 있으니까 그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면 이게 시장에 다른 신호를 주고 이번에 국민연금 이사장을 그 수익 많이 내고 안정적으로 수익 많이 내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무직을 뽑은 것도 그런 정치적 고려가 지금 있는 거다. 재벌 조직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죠? 실제로 또 수익률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 정부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우리 돈을 불려주겠다는데 1차적 관심이 없다. 근데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어 삼성에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그 지난 정권에서 그 삼성 승계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난 손실 보지 않았나요? 이사장이 반대했는데 본부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봤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모르겠어요. 이게 하 의원님하고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거꾸로 알고 있거든요. 재벌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의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은 완전히 다 도외시하고 그러면 외국에다만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주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행사를 안 하고 그 재벌 기업이 망가져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저는 스튜어드십의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그 과정에서 그 이재용 승계하는데 지분 넓혀주기 위해서 어떤 장난을 치는데 국민연금이 활용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처벌받았잖아요. 재판 받고 있고. 근데 또 탄핵 지금 사유에도 해당이 그렇죠. 되는 근데 거죠. 이 정부가 국민연금을 약간 정치적인 시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지난 정부의 잘못을 끌고 와가지고 이걸 덮으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누구 거냐면은 국민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삼성에 대해서 주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행사되어야 되지. 국민은 봉입니까?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컴컴한 거를 좋아한다. 첫째. 둘째, 이 정치 바람이 쐬이면은 도망을 갑니다.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그 삼성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그 동원해가지고 도와준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얘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그 주주권 그 적극 행사하겠다는 스튜어드십 이런 논란이 자꾸 확산이 되면 뭔가 이거를 자꾸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때 그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를 삼가했으면 좋겠다. 반면교사를 삼아서 뭐 난 그런 뜻으로 이해해요. 우리 프로 일침너라고 특활비에 이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민연금이 감기 환자라면 공무원연금은 암 환자다. 이렇게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초선 때 공무원연금 개정 협상을 했거든요. 똑같아요. 공무원들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이번에도 이제 불만이 높았던 것은 우리 국민연금은 그래도 아직은 적자도 아니고 근데 공무원연금 매년 몇 조씩 돈을 붓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뭐 특권층이냐 이런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게 실제로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당대표 두 번째 공약
공무원 연금 폐지해야 됩니다. 세네요 오늘. 과격한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방송 나와도 되겠습니까? 네, 나가도 됩니다. 아니 당 대표만 하고 그 다음에 집권을 생각은 없는 모양이지. 이게 왜냐면 저는 집권에 아주 그 득표력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공무원보다 국민이 많다 이것이. 현재 공무원은 유지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공약을 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약간 차이를 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본인이 자기 월급의 4.5% 내고 예. 회사에서 4.5% 내잖아요. 그래서 총 9%를 내는 총 거고. 9%. 근데 공무원은 총 18%예요. 자기가 9% 내고 정부가 9% 내고 예. 이것 자체가 일단 불공평하죠. 거기다가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메꿔주게 돼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은. 예. 국민연금은 법에도 그런 것도 없고 예. 받는 액수도 공무원 한 2, 300 받으면 국민연금은 한 3, 40 받죠. 그 국민연금과 6.6 공무원연금 배 차이 나는 수령의 걸로 돼 차이가 있더라고. 예, 그렇죠. 6배가 6.6 배. 넘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이 박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박봉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대충 보니까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고 대기업 바로 아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공무원들은 맨날 그 자리잖아요. 다른 데는 막 한참 올라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은 뭐냐면 직업의 안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연금을 그러니까 갖다가 이런 이렇게 거예요. 쿨하게 줬는데 네.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젊은이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직이 바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박정희 연금도 대통령 저렇게 때 받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박정희 그거. 대통령 때 뒷돈 받지 마라. 예. 노후는 보장해 줄게 국가가. 예. 그렇게 해서 연금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제일 좋은 직업에서 예를 들어 시점을 정해가지고 2020년부터 공무원 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없다. 국민연금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재정 여유가 더 생기겠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분들이 덜 분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주는 사실 또 군인연금도 좀 많잖아요. 그것도 그럼 폐지하시겠- 그 다음부터 2025년부터는 예. 군인연금 폐지. 예. 그때부터 직업 군인 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다 통합시키는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야 네. 국민연금이 없어져서 못 받을 것이다. 일단 이런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군인연금은 조금 봐줘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 왜냐하면 사는 걸 보면 특수직에 옮겨 다니면서 살고 그 고생을 하는데 제도에 연도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조금 유연하게 유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2020년 공무원연금 폐지는 뭐 공약으로 지금 거신 겁니까? 그거는 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공무원한테는 불이익이 없다. 예. 근데 공시 준비한 학생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근데 아까 이 수석께서 잠시 얘기를 하셨지만 일본의 경우에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으면서 2015년부터였던가요? 2015년 아베 정권에서 예. 이제 후생연금과 공적연금,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과 그 특수직역, 공무원연금, 뭐 네. 사학연금 그렇죠. 이런 그런 것들 거를 다 통합을 했죠. 그래서 했죠. 근데 그 단기 플랜을 했다는 거죠. 84년부터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2015년에 이제 그 통합을 한 건데 정권이 진짜 힘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그 개혁을 해서 더구나 국민 설득을 하고 여야 설득을 하고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 통합을 해나가는 그 지혜고 또 그 거기에서 이제 협치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수석님 말씀에 전 진짜 전폭적으로 공감하면서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이 그런 문제는 진짜로 좌우도 아니고 여야 문제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정말로 사회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제발 좀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아니, 하고 그게 또 아니고. 하나는 하나만 더. 또 하나는 뭐든지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단기간에 승부가 안 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여야가 서로를 가지고 이걸 정권의 약점으로 생각한다거나 이거를 가지고 무슨 꼼수를 피해 나가려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국민 앞에 솔직히 토로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정권을 운영해봤고 우리도 운영해봤지만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예를 들면 15년, 20년, 3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내놓고 설득하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어요, 그거를.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권력 구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는데 4년 중임제를 하잖아요. 대통령. 네. 4년 중임제 개헌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개헌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4년은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한 번 더 하려고 국민들 계속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초기 4년에는 별 개혁을 못해요.
후반 4년에는 초기 한 1년 지나가면 권력 힘이 빠져. 내 임덕이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저는 오히려 이 발상을 전환해서 한 8년 대통령 임기를 아니 그러니까 한 8년 대통령 임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있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개혁을 못 해요. 한 계층만 저항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탄생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었다. 8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저도 그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거는 잘못된 정권이 생기면 조금 항상 너무 그런 나간 문제가 것 있는 같고.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나간 것 같아요. 최순실에게 8년을 맡기시렵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나는 문재인 정권도 8년 썼을 것 아이, 같아. 8년은. 아니 그건 아니, 좀 근데 너무 나간 것 같고. 4년 중임자면 제대로 일을 못 해요. 5년 단임제 대통령도 국민연금 당장 이런 얘기 나오니까 눈치 보느라고 용기 있게 말을 못 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제도든 간에 다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거거든요. 돈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는 정당에다 국민들이 표를 안 주는 문제예요. 어떤 아니든 간에 그 여당이 내든 아니면 야당이 내든 간에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돈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설득을 해야지. 그 야당이 한번 안을 내보라는 거죠. 그 안을 그럼 야당이 내면 국민들이 와 신난다 박수 쳐 이럴 거냐는 거죠. 방금 안을 어차피 냈잖아요. 욕은 먹는 거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는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특정 안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안을 최종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자기들이 볼 때 이게 낫다 더 낫다 아니면 두 안 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다. 이 안이 더 낫다라고 적극적인 제안을 한다라든지 이게 좀 훌륭한 비판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또 정쟁화 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정권의 무능이고 또 혼란이 어쩌고 이렇게 가게 그래서 되면 이번에 제가 당대표 발전적인 슬로건에 논의를 좀 논의 해보자. 자체를 못 해요. 대안 있는 야당.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덜 부담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거 이런 이제 식의 합의가 대안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안에 국민들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야당 서로 싸우더니 결국 하나로 모아가네라고 했을 때 국민들도 지지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요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요 사실. 적게 내고 더 받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건 사기다. 이거는 그렇죠. 확실하게 네. 저희가 각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퇴출 대상이지. 예, 그거야말로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산수가 안 되는 집단이야. 산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해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로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 경제가 활력도 생기고 연금도 튼튼해지고 노후도 보장되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내놓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거로만 홍보를 하면서 환심을 사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금의 적립식에서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부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가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추세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재정으로 지원하고 결국은 우리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라는 얘기까지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을 하고 내가 그냥 나라에 일방적으로 돈을 뺏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야 한다. 어차피 이거 고갈될 거고요. 그렇게 또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다만 뭐냐면 우리가 고갈될 때까지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년이 있어요. 그 40년 안에 우리 사회가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고갈은 예산되어 있고 그 고갈된 이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글로 가고 있다는 거죠.